예전 일본 사람들은 세상에 인간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질서가 있다고 믿었고 이를 코토아리라 불렀습니다. 그 질서는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순환했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설명조차 필요 없는 운명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헤이케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 한쪽에 한 사내가 자리를 잡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승려복을 입은 사내는 조용히 비화를 연주하며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들리는 즉시 사라지듯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활짝 핀 꽃이 결국 지는 것처럼 서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이 정한 당연한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사라는 천한 신분을 딛고 일어나 천하를 손에 쥔 사내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있었습니다. 해안시대 말기 본래 무사는 귀족의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는 하수인에 불과했으나 키요모리의 아버지 타다모리는 우사 가문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상의 출입을 허락받아 헤이케 가문이 조정 권력 내부로 진입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키요모리는 호겐과 헤이지 시기에 벌어진 거대한 내란 속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독보적인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무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고 관직인 태정 대신에 올랐으며 자신의 딸을 천황에 비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자를 안토쿠 천황으로 공립하며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키요모리는 자신을 신임했던 전 천황이자 실권자인 법황을 유폐하고 대사차를 불태우며 마치 신이 된 듯 세상 질서 위에 군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모든 것은 정점에 오르면 내려오듯 이 하락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키요모리는 갑작스레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츠치라는 병을 얻은 그의 몸은 곁에 둔 찬물이 순식간에 끓어넘칠 정도로 뜨거웠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부은 물이 증발하여 도성 전체를 뒤덮었다고 전해집니다. 키요모리는 훗날 자신을 대적할 겐지 가문의 인물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목을 내 무덤 앞에 바쳐라 라는 원념설인 유언을 남긴 채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정해진 운명에 거스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자 가문은 점점 쇠퇴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산을 이용한 천연 요새로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겐지 세력에 맞서기 위해 구축한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헤이케의 젊은 무사 아치모리는 이미 기울어진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움에 응한 고결한 무사 중 하나였으나 그 역시도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예전에 능했던 헤이케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자신들이 지배해왔던 단노우라의 바다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초반에는 우세했던 전황이 마치 세상의 흐름이 정해진 듯 유리했던 조류가 갑자기 거꾸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믿었던 장수의 배신과 지휘체계의 붕괴, 여러 상황이 겹쳐 패배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급 무사에서 천황의 자리까지 천하를 호령했던 헤이케 가문의 말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로가 끊긴 절벽 끝에서 6살의 어린 안토쿠 천황은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게 되었고 헤이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그의 가문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는 법칙 앞에서는 천하를 쥔 권력가도 고결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젊은 무사도 무고한 어린 황제도 모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이케의 최후는 어떠한 교훈도 주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승과 하락의 순환을 보여주는 코토와리의 질서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흐름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여겨졌고 말을 통해 세계의 흐름과 닿아버리는 힘, 그것을 얼령이라 불렀습니다. 얼령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라 코토와리 속 흐름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강의 흐름에 나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것을 관습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코토바인 금기어였습니다. 일본의 전통 사냥꾼인 마타기. 산은 인간의 법이 통하지 않는 신의 영역이라 불렸고 마타기들은 산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언어를 버리고 야마코토바라는 암호를 썼습니다.
곰을 야마노 오카타로, 물을 와카로 부르며 인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금기어를 말하는 순간 산의 질서가 침입자를 인식해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사냥감을 쫓아버린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재앙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말을 바꾸는 규칙인 오키코토바를 지켰습니다. 떠나다와 발음이 같은 원숭이라는 말은 금기였고 실수로 이를 뱉으면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얼른 에비스를 말해서 덮어씌웠습니다. 이러한 바꿔 말하기는 하각의 눈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원령도 존재했습니다. 절대로 소리내어서 읽어서는 안 되는 시 사이조 야스오가 쓴 토미노의 지옥입니다. 언니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토미노라는 아이는 홀로 구슬을 토해내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꽃조차 피지 않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토미노는 채찍을 든 존재에게 재촉당하며 길을 나섭니다. 그 존재는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토미노가 가야 할 곳은 한번 빠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뿐이었습니다. 이 길의 안내자는 지옥과 어울리지 않는 황금양과 꾀꼬리입니다. 토미노는 눈물을 흘리며 험준한 지옥 계곡을 굽이굽이 내려가는 도중에 남겨진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목 놓아 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지옥에 메아리 칠 때마다 불길한 여우무란이 피어납니다. 7개의 산과 계곡을 넘어 끝없는 무간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토미노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바늘산에 도달하면 무간지옥으로 가버리는 자신이 이곳에 존재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표식인 빨간 시침핀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토미노의 주옥을 소리내어 읽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오한으로, 그 다음은 원인모를 고열로,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보다 먼저 이 시는 위험하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유명한 평론가가 위험한 시라고 말했다, 아나운서가 낭독하다 사고를 당했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그 결론에 맞게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시를 읽은 뒤 겪은 불행과 신체 이상은 다른 이유를 따져보지 않은 채 모두 토미노의 지옥을 읽고 난 증상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을 말로 먼저 결론 지어 버리는 것을 코토아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개인의 생각을 넘어 사회 전체에 공유되는 순간 그것을 전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쿠단입니다. 1830년경 에도시대 봄부터 여름까지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역에 강이 범람했고 논에 심은 모종들이 뿌리째 썩어 나갔습니다. 한여름 정오인데도 해가 뿌옇게 가려져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했을 만큼 어두웠고 그로 인해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위는 지속되었습니다. 대도시인 에도와 오사카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 도시 전체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으며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실존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때 교토 인근의 탐바국에서 기괴한 사건 하나가 기록됩니다. 한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평범한 송아지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성인 남성의 얼굴이 소의 몸 위에 붙어 있었고 이 기이한 생물은 태어나자마자 농부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재앙은 더 심해져 일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다. 말을 마친 그 존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곧바로 죽었습니다. 후단의 말대로 대기근은 몇 년간 더 지속되었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후단은 단순히 재앙을 예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가 이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받아들인 순간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향을 상상하지 않는 사회, 가능성이 완전 닫힌 상태, 즉 하강의 흐름에 이미 올라탄 사회를 말했습니다. 후단은 그런 세계에서 확정된 파멸을 말로 확인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토와리 속 가장 깊은 심연에 말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에 놓인 이야기가 바로 소의 목입니다. 오마츠 사큐가 쓴 단편소설 소의 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행을 하던 주인공과 일행들이 우려함을 달래기 위해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 소설가로 활동하던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소의 목이다 라고 운을 뗍니다. 주인공은 처음 듣는 이름에 흥미를 느끼고 내용을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그건 안 돼.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면 들려준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사하지 못해 라며 말을 급히 멈췄습니다. 주인공은 단순히 분위기를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작가들이나 민속학자, 문학평론가들에게 묻기 시작하지만 소의 목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기괴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어떤 이는 온몸을 떨며 구토를 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이 현상에 기묘함을 느끼고 소의 목의 정체를 아는 온갖 기담에 정통한 나이 많은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은 주인공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그 시면을 보겠나? 그 이야기는 인간의 혀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네. 스승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작하듯 공포에 질려 숨을 거두고 맙니다. 소설은 결국 끝날 때까지 소의 목의 내용을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주인공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 나에게 소의 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안색이 변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 공포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마무리됩니다. 과연 소의 목의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기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템포 대기근이 한창이던 시기, 굶주림에 미쳐버린 인간들이 이웃을 소라 부르며 사냥했고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소의 머리 가죽을 뒤집어 씌운 채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언어가 감히 닿을 수 있는 소의 목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 너머의 내용을 끝까지 알고 말하려는 순간 우리는 소설 속 노교수처럼 그 말을 내뱉자마자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섭거나 기괴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언어가 닿을 수 있는 경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령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규칙입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특정한 흐름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인 코토아리 속에는 부정적인 흐름 역시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미 끝났어. 결말을 먼저 확정해버리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하강의 흐름 한가운데에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